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오늘도 쉽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연주 씨, 오늘은 1교시 어떤 수업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의 총성 먹는 중동, 포스트워 수혜주 주목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4주간 진행되는 블록체인 기초 세미나 그 두 번째 시장 구조와 가격 변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네, 머니클래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에도 동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는 4개월 만에 최저치 부근까지도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또 쉬운 인사이트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MBN골드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님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머니클래스 정말 오랜만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자주 만나면 좋은데 네. 워낙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 번을 뽑고 기다려야 돼가지고 벽에서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뭐 여러분들과는 뭐 저녁 방송, 뭐 아니면 아침 방송, 투자 나침반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또 이렇게 주말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그 안에 핵심 재료들 좀 풀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이 시간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라 그러면 또 다음 주의 시장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이 또 될 수 있는 기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귀 쫑긋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 쫑긋 부탁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총성 먹는 중동, 포스트워 수혜주 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포스트워 하면은 흔히 재건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네네. 재건과 관련해서는 뭐 건물들이 무너졌으니까 재건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간단한 연결고리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탈호르무즈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본다면 사실상 더 깊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전쟁에 대한 종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종전과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나 그렇듯 기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그 테마가 역시나 건설주, 재건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역시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어떤 인프라가 좀 훼손되거나 하다 보니까 뭐 바닥부터 다시 다지고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필요한 뭐 도로라든가 뭐 이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에 아는 틀만 갖고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시장의 압박을 받았던 이유는 단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던 부분들. 그래서 유가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가고 원활한 유통망이 좀 형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압박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빈국이고 에너지 수입국이다 보니까 뭐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같이 또 영향을 받았던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이 이번 전쟁이 끝나니까 이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만 의존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원유, 석유화학 여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에너지 시장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그 루트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재건에 대한 시장 기대감들은 건설과 뭐 도로
뭐 이런 쪽에만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중동 전쟁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건설하고 나서는 이런 중동과 유럽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움직임들을 본다라 그러면 또 하나의 새로운 섹터가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는 건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뭐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 중동의 원유와 LNG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로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고속도로인 겁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너무 많은 차들이 이제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입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활한 교통량을 계속 보여줘도 지금 막히는 구간에 에너지 물동량이 많은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특정 또 이렇게 또 이 통행을 좀 막아서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 물동량들이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만약 유가 또 원유 그리고 LNG 뭐 여기에만 영향을 주면 모르겠는데 여기 말고도 뭐 항공료, 나프타, 화학연료 이런 쪽까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면 막 비닐봉지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막 나프타 관련된 부분들 막 이런 테마가 움직일 정도로 이 전 세계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런 교통망이 그러니까 물류망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이 길보다 다른 길을 좀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라는 시장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강하게 좀 부각됐던 이벤트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는 좀 미리미리 잘 대응을 했는데 다른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이 차이점이 좀 부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위기에서는 사우디랑 이라크의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중동 국가들이 워낙에 또 다양한 라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우디는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서부터 좀 준비했던 국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는 1980년대부터 호르무즈에 대한 리스크를 좀 대비하기도 했고요. 이 동부 유전을 홍해 얀부 항구로 연결하는 송유관을 좀 구축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우회 수출에 대한 기로를 미리 파악을 해놨던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현 시점에서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생각보다 그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았던 국가 중에 하나였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반면에 이라크라는 기업은요. 걸프 지역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유 수출길이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리스크가 당연히 이 이라크에는 크게 또 영향을 좀 주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다른 항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을 했었고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던 이라크라든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로를 미리 구축해 둘 걸 후회하는 마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항로를 다시 한번 재개척해보자. 그 프로젝트를 좀 더 확실하게 고삐를 줘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도 좋겠다. 좀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우디와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나요? 사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종결 시점으로 넘어가는 구간부터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중동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 푸자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구간이 되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좀 우회할 수 있는 오만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아부다비 쪽에서 원유를 푸자이라로 보내면 굳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라는 경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선 어떤 지역이 중요하냐, 우회하는 게 어디냐, 오만만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아랍에미레이트가 최대한 빠르게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설치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고 이제는 유통망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WTI라든가 이불 브렌트유도 전쟁 직전의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완벽하게 자리를 만들어 놔라.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고 탈호르무즈를 선언하고 있으니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수혜주들이 조금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단순히 이게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런 새로운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너지 다변화,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까지 같이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어떤 시장의 특정 섹터가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게 되면 그 재료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뭐 특징지 뉴스라든가 어떤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붙어준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가 새로운 송유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뭔가 지원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선 저는 오히려 건설주라든가 다른 재건주보다 이쪽에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중동 국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기업과의 연계성이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흐름들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 있다. 좀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가 걸프 지역 의존도가 좀 높아지면서 다소 흔들렸다라는 점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런 이라크가 이제는 좀 어떤 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로를 미리 선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리스크가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아랍에미레이트처럼 다른 경로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요 그 기업들이라든가 국가들과 연계성이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터키를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는 루트를 핵심으로 새로운 경로를 좀 찾아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라크가 어떤 우회로를 가져가거나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사업과 거의 동일시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루트가 어느 정도 좀 지상을 타주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해저 터널로만 뚫어내느냐 아니면 또 어느 경로를 이용하느냐 여기에 좀 흐름이 달라질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선박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든가 이런 구간에 있어서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우회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각 국가들의 정책들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국가와의 연계성을 보여줬지만 이라크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랑 연계성이 없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동 국가들의 이런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마치 무슨 옛날에 그 놀이공원 짓던 게임이 있어요. 그런 놀이공원 막 클릭해서 롤러코스터 만드는 그런 게임들처럼 그냥 파이프라인 띡띡띡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라크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어붙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또는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플랜트라든가 EPC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라크가 이 중동 지역에서에 대한 신규 이런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에서에 대한 이슈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섹터로 기대를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한 가지 짚고 갈게 이게 탈호르무즈 기조가 이어지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데 네. 이게 사실 주요 중동 국가들이 사실 중동 지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좀 라인을 구축해보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는 또 우리가 또 관리하는 지역이고 여기는 또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해상충 관계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제 중동 국가들이 이에 대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각 국가 간의 뭔가 이야기들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와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은 조금 조심할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결과적으로 이 중동 국가들이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급망을 다변화하자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중동에서부터 터키, 시리아 그리고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루트들을 짜놓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어떤 국가들은 같은 라인에 공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어떤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이용료라든가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까지도 한 번 더 이 새로운 통행료를 좀 통행로를 뚫어낼 가능성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재료지만 개별 국가에 대한 이슈지만 이게 해소만 된다라 그러면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꾸준하게 우리 시장에 계속 자리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중동 나라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동만의 이슈가 아니라 유럽까지도 그렇죠. 포괄할 수 네. 있는 이슈잖아요. 유럽은 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사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미 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던 주요 국가들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이 유럽 국가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LNG 수입을 늘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저장 능력을 확충시켰던 게 바로 유럽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서 또 새롭게 호르무즈 위기를 겪다 보니까 유럽은 여기서 또 하나 확인을 하는 거죠.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재료가 단순히 러시아 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중동의 바닷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탈호르무즈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뒤따라서 유럽도 뭐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유럽 시장에서는 단순히 뭔가 어떤 특정 항로를 뚫어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긴 해요. 뭐 인도, 중동, 유럽 이 경계 라인을 뚫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유럽 시장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와 동시에 에너지에 대한 이런 그런 이 수요와 공급들을 맞춰낼 수 있는 이 에너지 자체를 좀 다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뭔가 석유화학, 정유, LNG 이쪽에만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꼭 거기서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기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다시 한번 탈원전을 선언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유럽 시장에 대한 재료들은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가 단순히 뭐 우회로라든가 새로운 통행로를 뚫어내는 것보다도 거기서 더 확장해서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재료까지 같이 붙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신다라 그러면 유럽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계속해서 이것도 우리 시장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집중을 한번 해봤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네. 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맞아요. 호르무즈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섹터라든가 종목은 뭐냐 이게 네.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걸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재료들이 부각될 수 있는 수혜 섹터는 사실 색깔은 뚜렷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역시나 피팅 밸브나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사실 이 섹터는 가장 직접적인 재료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뚫어낸다라는 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띡띡띡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를 수 있는 파이프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기자재라든가 그럼 그거를 그냥 땅 위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어딘가에 또 공사를 해서 또 심어 놓든가 아니면 새로운 활로를 뚫어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주요 파이프와 그리고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피팅 그리고 또는 그 압력과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피팅 밸브 배관 기자재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기대하고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뭐 성광밴드라든가 뭐 태광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이 탈호르무즈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주로서 저는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팅 밸브 된 기업들이 뭔가 파이프를 깔고 그를 연결하는 기자재로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 그러면 흐름을 만들어낸다라 그러면 결국 그거를 시공하고 만들어주고 안착하는 건설과 EPC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중요도도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탈호르무즈 프로젝트에 대한 재료들 자체가 단순히 그냥 송유관을 연결한다라는 프로젝트로 보기보다도 뭔가 하나의 거대한 플랜트 프로젝트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장비 조달하고 공사까지 이어가는 EPC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 K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충분히 여기에서 또 하나의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또 조선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선은 여기에서 좀 어떤 연결고리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재건주라든가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 우회로를 만든다, 거기에 조선주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네. 아니 뭐 갑자기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조선주가 왜 부각이 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중동이 됐든 유럽이 됐든 물론 이제 지상을 통해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도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넘지 않고 다른 해협으로 우회하는 경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00 정도의 에너지를 날랐다라 그러면 이제는 다른 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걸려요. 그럼 똑같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옮기려고 하면 하루 걸렸던 게 이틀 걸린다? 그럼 배가 2배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파이프라인과 항만의 확장은 단순히 그냥 뭔가 어떤 프로젝트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운송 확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재료가 원유와 LNG를 더 바다로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 빅3 조선 3사들한테 LNG선에 대한 선박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실제로 지금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1년 동안 들어왔던 LNG선에 대한 선박 수주의 절반 이상이 K조선들이 가져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더 강력하게 자리하고 부각된다라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우회로 설치, 프로젝트 이런 재료가 앞서 말씀드린 피팅과 건설 EPC 영향도 좋지만 조선 시장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로 우리 선생님께서 2가지 섹터를 더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한 번에 모아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까지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조선도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력기기 전선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력기기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 뭔가 이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자라 그러면 미국 시장 진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 이런 맞아요. 것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 호르무즈 그러면 파이프라인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실제 인프라를 그냥 새롭게 아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또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중동에 대한 재건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저는 전선 전력 인프라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설이 들어간다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종목들이 너무 많죠. 이런 재료들이 부각되면 시장에서 테마성 흐름으로 나오는 게 넥스틸이라든가 화성밸브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을 보기보단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 게다가 중국의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프로젝트 탈 호르무즈 프로젝트가 단순히 그냥 파이프라인을 깔고 새로운 활로를 뚫어놓는다. 여기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내부의 핵심 수혜 섹터들을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피팅, 밸브, EPC 거기에다가 조선 거기에 또 파이프라인 설치할 때 들어가게 된 전력 인프라 거기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파이프라인 관광업체들에 대한 재료까지도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선점하실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그런 팁들 배워보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라 그러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네.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도 무료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내용들은요. 수시로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에 관련주까지 묶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요. 검색창에 성하준이라고 이름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 무료 가입하시면 이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관련된 이슈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밴드와 텔레그램 가입해 두시면 제가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드릴 공개 방송 일정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 일정까지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오늘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아직 종목 이야기 다 안 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가입,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수혜주에 대한 흐름들 우리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짚어가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성하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이 기초 세미나 수업 저희 4주 동안 꾸준하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벌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도 매경학교 학생들을 블록체인 세계로 안내해 주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수업을 또 배웠잖아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배웠는데 오늘은 어떤 수업 좀 준비가 될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기초 수업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시장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장의 가격을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로직들을 통해서 보통 가격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도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준비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주식 시장일 텐데 주식 시장과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무엇이 다를까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가장 다른지 팩트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가장 익숙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은 9시부터 그다음에 3시 반, 4시 이 정도까지 정확한 장 개장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일단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게 좀 다르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 그다음에 일본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고 글로벌 단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제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얇은, 그러니까 호가가 얇은 시간대인 특정 장 시간의 새벽 시간 혹은 연휴가 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위로든 아래로든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사실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주식시장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또 핵심일 것 같고요. 파생상품 비중도 높다라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자금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산들을 저희가 구별하려면 4가지 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게 핵심이죠. 앞에서 이제 사실 첫 번째 어떤 특징들만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어떤 디지털 자산의 특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첫 번째로는 이제 24시간 계속해서 움직이고 쉬지 않는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생 상품 이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파생 상품은 단기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떨어지든 이 파생 상품이 만약에 한 번에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장부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서도 한번 확인했던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른 시장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큰 특징 이렇게 3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 파생 상품의 비중이 크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투명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기존 주식시장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체크해봤다면 이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축들이 있을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아마 가장 큰 프레임워크로는 거의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매크로.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도 많이 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수급이고요. 그 다음이 실질적으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생 상품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 저희 머릿속에 넣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4가지 축 정리를 해본다면 매크로 그리고 수급, 파생 상품, 펀더멘털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매크로부터 한번 다뤄봐야 될 텐데 저희도 매크로 이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 뉴스에 또 크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은 이 미국의 중앙은행 움직임 좀 어떻게 동조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다른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네.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외부 유동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입니다. 사실 금리 자체의 향방이라기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보다는 네.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될 것 같은 뭐 저희가 CPI나 소비자 물가 데이터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PPI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기대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구간대에 가장 큰 기대감이 모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식시장 역시도 금리가 인하될 때 기대감을 받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장주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어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고 하는 구간에서 잘 오르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아직까지 뭐 디지털 금이라는 프레임도 있긴 하지만 디지털 자산 전체를 봤을 때는 성장주 혹은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배웠던 이 비트코인 이꼴 금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보면 성장주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리만큼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달러와의 가치, 달러 인덱스라고 또 들었는데요.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 흐름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주식시장이랑 그 방향성이 비슷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달러 지수가 자체가 이제 강달러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 그러니까 시그널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쪽도 위험 자산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끼워 넣으면 좋겠네요. 달러가 올라갈수록 어쨌든 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또 해주셨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이렇게 달러 그리고 금리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중에 좀 풀리는 동의 총량이라고 하죠. 글로벌 M2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M2가 뭔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정말 통화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전체를 보기도 하고요. 주요 시장인 뭐 미국이나 아니면 주요 국가들의 이제 통화량을 보게 되는데 네. 가장 많이 이제 보는 데이터는 미국 통화량이고요. 만약에 미국 통화량이 사실상 많이 풀리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시장의 대기 자금, 유동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서 봤던 뭐 금리라던가 혹은 달러라던가 이 마찬가지로 통화량도 실질적인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과 비슷하게 방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이 확대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M2 통화량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전 세계의 유통량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상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아마 금리에 따라서 이제 사실 대부분은 유통량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컨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통화량은 당연히 늘겠지라는 어떤 하나의 컨센을 가지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거의 다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매크로 지표들을 함께 체크해 봤는데 요즘 시장에서 제일 큰 축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잖아요. 주식 역시도 자꾸 엮어서 좀 그렇지만 기관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관의 자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2024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승인이 됐잖아요. 이 영향이 클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금
자금은 24년 이전에는 확인할 수 있기 되게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좀 살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요. 네. 현물 ETF가 생기면서 기관 자금이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었고 또 이게 데일리로 또 수급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많이 참고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지속성이 있는 자금이고 좀 건강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ETF 자금 자체가 순유입이 됐다 혹은 뭐 순유출이 됐다 이런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의 단기 방향성에 기존에는 영향을 24년 이후에는 많이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최근의 트렌드로는 기존의 24년 이후부터는 ETF 자금이 좀 유의미했다라고 하면 25년 말부터는 이제 디지털 트레저리 에셋이라고 해서 상장사들이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이제 어떤 하나의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보유 물량을 같이 ETF 자금과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제 이 시그널들이 조금 더 중요해진 구간입니다. 원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 현물 ETF가 나오면서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중요한 또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 표에서 좀 봤더니 현물 ETF 기반 상승이 있고 레버리지 기반의 상승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초반에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징들을 얘기를 했을 때 네. 파생 상품 비중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많다는 거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 상승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강도는 높을 수 있지만 그 상승이 굉장히 빨리 꺼지거나 혹은 굉장히 연쇄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다만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에서 그 양만큼을 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상승이다라고 또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레버리지에 비해서 현물 ETF 수급이 실질적인 시장 펀더멘탈을 조금 더 밀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버리지보다 현물 ETF가 실체가 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따라가기가 편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크로의 마지막 지표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하기 전에 이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먼저 교환해 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1화에서도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량 변화 저희가 어떻게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저희가 뭐 M2 통화량 증가율 뭐 이런 것들처럼 네. 실질적으로 M2는 현실 세계의 돈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이 디지털 자산을 사기 위한 어떤 대기 자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증가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 놓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처럼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늘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없었을 때 대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M2 현실 세계였다면 저희가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저희가 흐름을 같이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매크로 환경을 자세하게 뜯어봤는데요. 이제 진짜 알맹이 지금부터거든요. 바로 수급 지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투명한 장부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 코인 잔고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 코인이 거래소에 쌓이거나 반대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어보면 저희가 이제 거래 장부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네. 예를 들면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국 특정 지갑에서 특정 지갑으로 얼만큼 자금이 이동해서 어디에 돈이 모여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결국 거래소 데이터가 거래소 안에 이제 어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혹은 비트코인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거래소에 놓는다는 건 팔려는 어떤 대기 자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보유하고 있고 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내에 뭐 디지털 자산 자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졌네라는 시그널들로 읽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지갑에서 옮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해당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지금처럼 센티 자체가 좀 낮아진 시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하다. 근데 향방을 진짜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거래소 데이터에 얼마큼 들어왔지? 예전보다 많이 들어왔나?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방향성을 체크해 보려면 거래소에서 코인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들어오는지에 그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수급이다라고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코인 시장에서 수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거물들, 고래의 움직임이잖아요. 저도 고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수백억씩 굴리는 그 고래 지갑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좀 금액을 크게 다루니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유이긴 할 것 네.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온체인이라는 데이터들을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의미 있는 지갑들이 움직일까 아닐까가 다들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큰 손들을 좀 따라가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의미 있게 어떤 특정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어떤 이제 데이터들이 사실상 고래 지갑 을 확인하는 데이터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지갑이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하나 굉장히 시장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한다던가 혹은 뭐 이더리움이나 혹은 기타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수급이 얇은 상태에서는 이 고래 지갑의 데이터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고래 지갑에 돈이 입금이 되면 매도 신호, 그리고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뭘 또 사려고 하는구나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자금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달을 해야 되는 건 미국 기관의 자금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미국 기관이 사고 파느냐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라고 네. 듣긴 했는데 이건 또 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네. 한마디로 이제 미국 수요를 확인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미국 수요가 왜 중요한 지표이냐 이것들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 유의미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지속성 있는 자금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데이터들은 다 미국 기반의 기관 투자자 그리고 혹은 뭐 개인들, 뭐 고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미국 지갑인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대 수요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바이낸스 같은 기타 다른 거래소 대비 코인베이스에 얼만큼의 수요가 몰리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수이다라고 하면 양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 쪽으로 수요가 몰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좀 지속성 있는 자금들이 모인다라고 좀 긍정적인 신호로 많이들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게 음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트레이딩 자금 혹은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모였네 혹은 이제 레버리지 수요가 좀 많아졌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에 플러스 자금이 모이느냐에 비교를 해본다면 건강한 시장이 될 거고 마이너스로 또 음이 뜬다면 지금 단기 혹은 좀 트레이딩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관들이 어떻게 또 자금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수치가 높고 낮은 걸 저희가 단순하게 가격 차이 아닌 그 이상이 있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좀 도는 걸까요? 사실 가장 많이 들어본 게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으니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좀 있습니다.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거래소 대비 한국에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이나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얼만큼 비싼지를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21년 그리고 24년, 5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근데 높았던 구간에는 사실상 그 어떤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이 끝물이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법인 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어서 다 리테일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리테일 수요가 한국만큼 센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관점에서도 한국 리테일의 수요를 계속해서 팔로우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자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글로벌 전체 시장 관점에서도 이 시장 좀 과열됐다, 혹은 알트코인 중심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중심으로 사는 해외 대비해서 그동안은 이제 뭐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알트코인에 굉장히 좀 집중된 어떤 매수세들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가격이 높다, 혹은 굉장히 불장의 끝물이다, 이런 신호로 많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저희가 버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매크로 수급에 대해서 대어봤고요. 이어서는 파생 상품이 또 있는데, 세 번째 그 파생 상품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디지털 자산에서 파생 상품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실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뭐 기타 다른 자산에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 중에 하나는 무기한 선물이라는 용어들을 씁니다. 퍼페추얼 이제 퓨처라고 해서 결국 원래는 이제 계약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게 선물인데 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결국은 이제 롱숏 나중에 이제 비중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금액들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차이 때문에 훨씬 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국면에서 연쇄 청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연쇄 청산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압도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레버리지 비율이 얼만큼 썼냐, 그러니까 결국 본인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얼만큼을 샀느냐를 확인하는 데이터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지표다라고 하는 그 옆에 펀딩 비율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현재 롱이랑 숏 중에 어느 곳을 좀 베팅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거래소마다 그런 것들이 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거에 롱이든 숏이든 모든 이제 열려있는 포지션을 합한 게 저희가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OI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안에서도 롱이 더 많은지 숏이 더 많은지는 아마 펀딩 레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롱의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많이 롱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뭐 80% 이렇게 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면 연쇄 청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위험하네요. 네, 오히려 위험한 시그널로 반대로 갈 경우에는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시장에서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숏 물량이 많았는데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네, 롱에 베팅을 했는데 또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기대랑 다르면 또 크게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지표들 함께 또 증권사 통해서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네 번째 축, 펀더멘털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저는 사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한데, 펀더멘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일까요? 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이제 뭐 PER을 본다던가 PBR을 본다던가 이제 이런 지표들이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코인은 예전에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떤 지점에서 밸류 캡처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매출과 사실상 토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온체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뭐 MVRB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통용되는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긴 합니다.
NVRB라는 핵심 지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가 펀더멘털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4대 축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좀 딱 기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짧게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네 가지 중에서도 매크로 변수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시장에서 보는 일반적인 이제 뭐 금리라던가 뭐 유동성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 자체에만 있는 좀 특징적인 데이터들은 이제 두 번째 온체인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이전에는 없었던 뭐 거래소 잔고라던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다른 자산에서는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운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데이터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 파생상품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의 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털 지표 이런 기준으로 이제 네 가지를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공부를 미리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더욱더 다음 시간에는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 꼼꼼한 이야기로 저희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